한국의 누리호 발사는 전부 사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거짓말은 이제 전 세계에 공개될 겁니다. 국제항공우주감사관이 한국을 공개적으로 극렬하게 비난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한국은 데이터를 위조하며 전 세계를 속이고 있다며 삿대질을 해댔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누리호의 실체를 공개해서 한국의 개망신을 안겨다 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하며 한국으로 파견 간 감사관은 그렇게 한국 도착 하루 만에 완전히 혼비백산하며 경악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린 한국 누리호의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라이어스 호손이고 국제항공우주 감식 감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유럽 발사장에서 발생한 터빈 고장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분류된 이메일이 제 화면 위로 번쩍 나타났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긴급 파견. 한국. 누리호 점검. 순간, 들고 있던 커피가 한순간에 맛을 잃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로켓 문제에 정치까지 더해지면 이거 정말 제대로 걸렸군. 메일을 읽기도 전에 태블릿이 다시 울렸습니다. 마크 앨리슨이었습니다. 엘라이어스, 놀라지 마세요. 그냥 빨리 짐 싸세요. 이번 건 정말 민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쁜 소식을 얇은 천에 숨겨두려는 사람처럼 떨렸습니다. 얼마나 민감한데요? 만약 미국 외교부 쪽이 끼면 저는 그냥 다시 잘 겁니다. 피곤한 건 질색이거든요. 마크는 잠시 머무셨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건입니다. 한국이 접근 통제를 걸기 전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벌써 4번째입니까? 우리 위원회보다 빠르게 움직이네요. 마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몇 초 뒤 로안 켈더 국장이 영상통화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잠을 거의 못 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호손. 그는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단순한 안전점검이 아닙니다. 주권 검증에 가깝죠. 저는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문제를 찾으러 가는 미션처럼 들립니다만 그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4차 발사는 지나치게 깔끔했습니다. 지연도 없었고 누출도 없었고 지상 시스템 오류도 없었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빨리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잘한 걸 수도 있죠. 켈더 국장은 제가 나라를 배신이라도 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잘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독립하는 건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그들이 발사체 전 과정을 자립하면 우리는 협상에서 지렛대를 잃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은 절대로 미국을 넘어서면 안 돼요. 늘 미국의 기술력에 의존하는 국가로 남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안전 때문도 아니고 협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통제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이익 때문이었죠. 켈더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체 위성 발사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험에서 완벽하게 성공해냈죠. 이 성공이 확실하게 굳혀진다면 다른 중소국가들도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그들의 현실적인 한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죠. 그리고 그들의 성공은 운이 좋았을 뿐임을 전 세계에 증명하며 한국 기술력의 한계, 그리고 불완전성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해요. 현실적인 한계라는 표현은 정말 불쾌한 냄새처럼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약점을 찾으라는 말씀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켈더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점이 없다면 당신의 판단을 사용하십시오. 어떻게든 한국의 명성에 흠집을 내라는 겁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외교적 실패보다 엔지니어링 실패를 더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 농담을 무시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해 뜨기 전에 출국합니다. 한국 측은 당신을 경계할 겁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너무 신뢰하고 있으며 지나친 자신감은 위험합니다. 그는 답을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최근 성과는 이미 세계 우주항공계 전반에 퍼져 있었습니다. 정밀한 용접, 안정적인 연소 데이터, 충격을 흡수하는 신형 발사대. 심지어 업계에서는 이런 농담도 돌았습니다. 빨리 해주길 원하면 한국에 맡겨라. 정확히 해주길 원하면 역시 한국에 맡겨라. 아마 이제는 농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게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겠죠.
저는 천천히 짐을 쌌습니다. 도구들, 보정 모듈들, 그리고 저만 이해할 수 있는 낙서가 잔뜩 적힌 노트를 챙겼습니다. 워싱턴은 통제를 원했고 한국은 인정을 원했습니다. 저는 그 어중간한 틈에서 양쪽의 기대를 떠안은 채 출국해야 했습니다. 공항 도착 후 한국항공사의 전광판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정시 출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발사 시설도 한국공항처럼 운영하면 나는 실업자가 될 수도 있겠군. 우린 발사체나 공항이나 대중교통이나 절대로 정시해야 하는 법이 없으니까. 비행기에 탑승하자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졌고 의무감과 불길함이 동시에 제 속에서 뒤섞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천천히 한국에 도착했죠. 마침내 인천공항 밖으로 나온 순간 제 손목 단말기가 자동으로 현지 한국 네트워크와 동기화되었습니다. 곧바로 알림이 떴습니다. 환영합니다. 호소님. 최적 경로를 안내합니다. 저는 눈을 몇 번 깜빡였습니다. 유럽 공항에서는 제 기기가 입력해두었던 제 이름을 계속 잊어버리는 바람에 최소 6번의 인증과 3번의 욕설, 1번의 재부팅이 필요했거든요. 출구 근처에서 그레이스 한이 태블릿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중하지만 정확히 계산된 거리감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비행, 많이 힘드셨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시죠. 셔틀 준비되어 있습니다. 셔틀은 소리 없이 다가왔고 정지선에서 1mm 오차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1mm. 저는 최대한 감탄하는 티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탑승했습니다. 그레이스는 태블릿을 고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여긴 자율교통망의 일부입니다. 최대 지연은 2m초 이하예요. 그냥 정시 도착이라고 생각하세요. 2m초라고요? 제가 되묻자 그레이스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20m초만 돼도 비상점검에 들어갑니다. 늦는 건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저는 솔직히 말해 놀랐습니다. 우리는 20m초가 아니라 20분은 늦는 게 일상인걸요. 그레이스는 어깨를 가볍게 올렸습니다. 글쎄요. 항공우주 물류를 지원하려면 지상부터 정확해야 하니까요. 셔틀은 따뜻한 금속 위를 미끄러지는 버터처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제 좌석에는 실시간 경로, 교통 흐름, 기압 변화, 에너지 사용량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시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죠. 한국에서는 이게 그저 흔한 인프라라는 것도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물류허브를 지나가며 거대한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1% 미만 오차로 움직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4% 오차 때문에 발사 캠페인을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오차는 꽤나 자주 발생하죠. 그러나 한국은 그 1%를 아무렇지도 않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확장했습니까? 분명 한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 정밀도는 꿈도 못 꿨잖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지체 없이 답했습니다. 수평 통합이요. 반도체 공정 제어 기술을 항공우주 인프라에 가져왔습니다. 저는 거의 기침을 할 뻔했습니다. 칩 만들 때나 쓰는 기술을 발사 인프라예요. 왜 안 되죠? 그녀는 태연했습니다. 이미 나노미터 단위 정확도가 요구되는 분야잖아요. 따지고 보면 미세한 정밀도가 요구되는 항공, 우주 분야에서 그와 맞먹는 정밀도를 요구하는 반도체 기술은 비슷한 점이 아주 많다고 볼 수 있죠. 편견을 버릴 때 기술의 혁신과 진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전통적인 규칙을 전혀 따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자, 조선, 로봇공학, 제조 전반에서 기술을 끌어와 발사 인프라에 혼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은 제가 다른 국가에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해안 도로를 따라가자 새로 지은 에너지 스테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지상 시스템 전력을 담당합니다. 그레이스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노드가 이중화되어 있고 고장 확률은 0.003% 이하입니다. 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다른 나라가 저 수치 말하면 저는 그냥 홍보 자료라 치부했을 겁니다. 그레이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언제든 검증하셔도 됩니다. 주변 교통 흐름은 마치 하나의 뇌가 조율하는 듯 했습니다. 경적도 없고 예측 불가한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자동화 구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우주센터 가는 길이라면 정작 센터는 얼마나 더 대단할까요? 그레이스는 들었는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문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조금 지나자 도로 옆에서 건설 로봇들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각 로봇은 실시간 자가 진단, 부하 분산 비율, 에너지 잔량을 보내고 있었고 반응 속도는 0.15초 이하였습니다. 유럽의 표준은 0.5초, 미국의 표준은 그냥 로봇 대신 사람이 하는 게 더 나을 정도죠. 이 정도 통합은 보기 드문 수준이군요. 제가 솔직하게 인정하자 그레이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산업을 분리하지만 우리는 결합합니다. 작은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하죠. 그래야 더욱 효율적으로 기술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살아남는다. 그 단어가 제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몇 분 뒤 해안선 너머로 발사대 타워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자만도 과시도 없이 단지 확신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 것만으로도 이미 확실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는 이 짧은 시간에 이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규모나 환경 면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했거든요. 하지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일이 한국에서는 취미처럼 보였죠. 그렇게 박도연 박사는 나로우주센터 본관 입구 앞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야전 재킷 차림에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그의 미소는 조용하고 진실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의 손은 너무나 단단하고 안정적이었거든요. 마치 방문 감사 따위보다 훨씬 큰 문제들을 이미 여러 번 상대해본 사람처럼요. 필요하신 건 무엇이든 점검하십시오. 그는 과하지도 주저하지도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것이라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태도는 조용하지만 묵직한 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제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조용히 시선을 옮기며 제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는데도 호흡이 맞아 있는 느낌이 났습니다. 마치 함께 폭풍을 견디며 훈련해온 사람들이 가진 리듬이었죠. 저는 목을 가볍게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도면, 원자료, 비공개 기록, 가능한 건 모두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저는 감사를 위해 이곳에 왔으니까요. 솔직히 말해 그 정도 요구면 누군가는 불만을 터뜨리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리 청렴한 국가더라도 불법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하나쯤은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국가가 대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한국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박도연 박사는 짧게 고개만 끄덕이더니 태블릿 한 대를 바로 제 손에 쥐어줬거든요. 모두 접근 가능합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맡기시는 겁니까?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에는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이쯤 되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천재이거나 숨기는 것이 너무 완벽하거나. 우리는 조립구역이 내려다 보이는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 너머에서 기술자들이 믿기 어려울 만큼 자연스러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빠르지만 서두르지 않고 정확하지만 뻣뻣하지 않았죠. 팀워크가 대단하군요. 제가 말하자 박도연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시계라기보다 재즈에 가깝습니다. 구조도 있지만 자유도 있습니다. 한국 기술력의 강점은 바로 융통성과 창의력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위계보다 조화를 더 좋아합니다. 작업자들은 연료 모듈을 조립하면서도 서로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보를 따라 악기처럼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나라였다면 그 정도 작업에는 감독관 셋, 무전기 둘이 필요하고 완벽한 감시 체계와 명령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확성기 몇 대가 필요했겠죠. 훈련 방식이 특별합니까? 군대식 규율입니까? 자동화 비율이 높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죠? 제가 묻자 박도연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동체 습관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무언가 고치는 일을 가족, 이웃과 함께 했습니다. 한국은 공동체 정신이 아직도 남아있는 국가거든요. 그러니 정밀함은 우리에게 특별함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저는 바로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 한국인 기술자가 금속 부품 트레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박도연 박사는 말했습니다. 허용 오차 보여드리죠. 작업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0.01mm 표시가 새겨진 부품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항공기급 정밀도입니다. 이런 걸 전 구역에 쓰십니까?
기술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로켓에는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아시잖습니까? 그 순간 하나가 머릿속에서 딱 하고 맞춰졌습니다. 한국이 정상이고 다른 나라가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우리는 장비 시험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진동 흡수 장치를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측정 바늘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진동 흡수 성능을 보여주고 있던 거였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엔지니어는 수줍은 표정으로 답하더군요. 아버지가 전통 북 만드는 장인을 하십니다. 진동을 말씀하셔서 저는 소음을 지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전통 북 기술로 로켓 진동을 잡았다는 겁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음이냐, 추력이냐의 차이죠. 편견을 버리면 더 많은 어려운 난제를 더욱 간단하게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천재인지 미친 건지 잠시 판단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결과는 완벽했으니 한국인들은 천재에 더 가깝겠죠. 박도연 박사는 제 표정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의 강점은 마법 같은 기술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분야가 비밀을 공유하는 문화죠. 로봇 기술에서 배운 것을 조선소에서 써보고 악기 제작에서 얻은 지식을 항공우주에 가져옵니다. 저는 반쯤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혼란스러운데요. 그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혼란도 목적이 있으면 혁신이 됩니다. 우리는 중앙 작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십 개의 화면이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복잡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마치 스마트폰 앱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박도연 박사는 말했습니다. 엔지니어가 도구와 싸우기 시작하면 국가 경쟁력은 끝납니다. 서로 조화가 되어 발전하는 거죠.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구에서는 복잡해야 고급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쓸 수 있어야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방식이 완벽하게 맞아 보였죠. 마지막으로 박도연 박사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 중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말씀드리기 싫지만 네. 당신들의 협업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걱정됩니다. 솔직히 두렵거든요. 박도연 박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라가 작으면 협력은 본능이 됩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협력하고 결국 성공하죠. 창가 너머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이 또 한 번 숨소리 맞춘 듯 움직였습니다. 낭비되는 동작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함께 쌓아올린 정확성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점검하려는 것이 단순한 발사체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자체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한국에 대한 감탄도 잠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비밀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곳에는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웬 숨겨진 시설이 존재했거든요. 저는 드디어 한국이 숨기고 있는 구린 구석을 발견했나 싶어 곧바로 붙잡고 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시설 지도 위 빈 사각형을 가리키며 손가락으로 톡 치더군요. 숨긴 방은 아닙니다. 단지 국제 공개 목록에 올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말은 오히려 더 찝찝했습니다. 국가들은 실패를 숨기지, 성공을 숨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숨겨진 시설에 집착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점점 차가워지는 강철 복도를 따라 걷게 되었죠. 바닥 아래 거대한 기계가 숨을 쉬는 듯 벽이 아주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박도연 박사는 강화문 앞에 서더니 손바닥을 대고 홍채 스캔까지 진행하더군요. 다중생체 인증입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보안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책임을 위한 절차죠. 그 말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강화문은 낮게 울리는 진동과 함께 열렸고 안쪽은 흰빛과 금빛이 섞인 조용한 광채로 가득했습니다. 천장과 벽을 따라 곡선으로 설치된 수많은 파이프들이 조각 작품처럼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었어요. 방 전체가 살아 움직이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는 대체 무슨 공간입니까? 제가 묻자 박 박사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적응형 유동통합실입니다. 항공우주 공식 기록에는 없는 이름이던데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일찍 관여하면 혁신은 죽습니다. 그레이스가 거들었습니다. 이 방은 추진 유동의 조화를 담당해요.
이 내용을 공개하면 누군가는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중단시키겠죠. 저는 투명한 긴 기둥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 안에서 산화제가 심장처럼 고요하고 규칙적인 맥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은 제가 본 어느 추진제 움직임과도 달랐습니다. 이건 표준 동작이 아닌데요.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만들어낸 건가요? 제가 말하자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난류를 힘으로 제압하죠. 그러나 우리는 연료가 스스로 협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죠. 그는 패널을 가볍게 두드렸고 기둥 속 흐름의 리듬이 즉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압력 그래프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실시간으로 난류를 조절한다고요. 그것도 진동 없이. 그렇죠. 아시잖습니까? 로켓이 올라갈 때 연료 흐름이 조금만 흔들려도 즉시 난류가 생긴다는 것을요. 난류는 단순한 거친 흐름이 아니라 추력 불안정과 구조 균열의 시작점입니다. 이게 쌓이면 로켓은 비행 중에 스스로 갈라질 수도 있죠.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국가는 난류가 생기면 더 강한 압력과 장치로 억지로 밀어붙이죠. 문제는 이 방식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사고 확률을 크게 높인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선택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난류를 미리 예측하고 미리 정리하는 기술은 난이도가 극단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이 부분을 가장 빠르게 해결한 나라입니다. 덕분에 연소가 일정해지고 진동이 줄고 발사 안정성이 크게 올라갔죠. 누리호의 완벽한 성공은 곧 이러한 실시간으로 난류를 조절하는 기술에 달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건 사고를 막고 위성을 정확히 궤도에 올리고 발사를 반복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이 조합을 한국만큼 빠르고 정교하게 구현한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난류 예측 속도는 2m초 이내입니다. 난류가 생기기 전에 예측하죠. 그러니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완벽한 발사 성공을 거둔 겁니다. 저는 피식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사소한 진동 문제 하나 줄이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박 박사는 유감이라는 듯 말했습니다. 저희는 32개월이었습니다. 32개월. 그 말에 제 기술자로서의 자존심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난류를 예측합니까? 기계 학습입니까? 신경망 모델입니까? 그레이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부는 그렇지만 핵심 원리는 조선업 기술에서 왔습니다. 그분들은 매일 파도와 싸우는 일을 하니까요. 우리는 그 직관을 가져왔습니다. 박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항공우주만으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모든 산업을 하나의 도구 상자처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가능했던 거죠. 그 말은 제 안에 깊게 박혔습니다. 제 나라에서는 산업 간 경쟁이 당연했고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는 마치 하나의 확장된 가족처럼 움직였습니다. 방 한쪽에 희미하게 빛나는 원형 장치가 있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제가 묻자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위상 결합 안전 노드입니다. 어느 밸브 하나라도 기준에서 벗어나면 주변 밸브들이 즉시 보정의 충격을 흡수합니다. 충격 흡수는 위성 발사에 있어 매우 중요해요. 발사 순간 로켓은 수직 충격, 옆힘, 비틀림이 동시에 들어오거든요. 이 충격을 못 잡으면 어떤 로켓이든 중간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이런 충격을 부드럽게 빼내서 구조물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발사를 성공해낸 거죠. 그러니까 자체 회복형 추진 시스템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면역력은 아니고 회복력입니다. 저는 낮게 숨을 뱉었습니다. 서방 기관들은 이 문제 해결에 수십억 달러를 쓰고도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마치 간식 먹으며 진행한 그룹 과제처럼 해결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걸 왜 공개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묻자 그레이스는 두 팔을 가볍게 모으며 말했습니다. 공개하면 정치가 끼어듭니다. 정치가 끼면 속도가 느려지죠. 작은 나라에게 느린 속도는 곧 위험입니다. 박도연 박사는 방 전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실수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 떨어져도 사막이 없습니다. 중국처럼 사건을 그냥 묻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민주주의가 형편없지도 않죠. 우리 뒤에는 해안과 도시, 그리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실패는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갑자기 방 안이 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비밀스럽다기보다 어떤 책임의 무게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 기술을 원하겠군요. 제가 말하자 그레이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하는 것과 따라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우주 항공 분야 말고도 반도체나 조선 등 다른 분야의 산업도 세계를 주도할 정도로 기술력이 다방면에서 뛰어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밖에 없죠. 그러니 다른 나라들은 절대로 한국처럼 할 수 없을 겁니다. 박 박사는 겸손한 듯하지만 자부심이 담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방은 문화가 만든 결과입니다. 협력이 없으면 이 금속들과 유체는 그저 부품에 불과합니다.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알고리즘도 어떤 자본도 한국 특유의 정밀함을 도덕처럼 여기는 문화를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한국의 위대함에 넋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한국의 구린 구석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들이 속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검사부터 시작했습니다. 극저온 연료 공급 라인의 미세균열 검사.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로켓은 사실상 공중에 뜬 거대한 관짝이 돼버립니다. 시퀀스 시작하세요. 제가 말하자 운영요원이 스위치를 눌렀고 스캐너가 은색 라인을 따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3분 뒤 화면에 떠오른 결과를 저는 거의 믿지 못했습니다. 편차 없음, 전파 없음, 피로도 없음, 허용 범위도 아니고 표준 기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로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탁 두드렸습니다. 말도 안 되네요. 다시 돌려보죠. 운영요원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세 번째 검사였습니다. 제 뒤쪽에서 박도현 박사가 조용히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보시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입니다. 그럴수록 당신만 피곤할 뿐이에요. 다음으로 저는 압력 밸브 20개를 검사했습니다. 각각 제 팔뚝만한 크기였고 비상 상황을 가정한 반응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국제 표준은 0.07초, 나사 최고급 장비는 0.05초, 그런데 한국 밸브는 0.01초로 반응했습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이게 기계적으로 가능한 속도입니까? 도대체 한국은 뭘 만들어낸 겁니까? 제가 중얼거리자 박도현 박사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우리는 금속의 한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금속이 견딜 환경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죠. 그뿐입니다. 이렇게 쉬운 개념인데 다른 국가들은 도저히 생각해내지 못하더군요. 그 말투는 담담했지만 제가 본 성능은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저는 밸브 내부의 액추에이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유압도 아니었고 공압도 아니었습니다. 엽서 두께보다 얇은 공차를 가진 초소형 전자기 방식이었습니다. 전 세계 극소수 국가만이 시도해본 기술이지만 대부분은 불안정한 반응 속도나 과열 문제로 실패하죠.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바닷바람과 소나무 숲 사이에 있는 조용한 해안, 기지에서 한국은 이 기술을 마치 일상적 기술처럼 완성시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기술 안정화에 얼마나 걸렸죠? 10년, 15년. 한국은 이 기술을 얼마 만에 만들어냈습니까? 분명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이 기술 근처에도 못 갔는데요. 박도현 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38개월이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제 자존심을 아주 부드럽게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2단 장착부 아래의 진동 완충 프레임으로 이동했습니다. 로켓이 스스로를 찢어지지 않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진동을 두꺼운 보강재로 억압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프레임이 실시간으로 미세 각도를 조절하며 밀리초당 0.002도씩 파괴적인 진동을 생성되기 전에 흡수해버렸습니다. 당신들은 규칙을 아예 다시 쓰고 있군요. 그냥 이론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렸어요. 제가 말하자 박도현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60년 동안 남이 쓴 책을 따라온 뒤 이제야 저희가 한 페이지 정도 추가한 것뿐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묵직하게 때렸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만들기 위해 걸어온 길, 수십 년 동안의 실패, 수없는 설계 변경, 아무도 믿지 않았던 시절을 견뎌낸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구조물 변형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반복 테스트를 했으니 작은 흔들림이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는 완전히 평평했습니다. 스파이크도, 처짐도, 열 변이도 없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집착이었고 훈련된 규율이었으며 정밀함이 문화가 된 결과였습니다.
그때 마크 앨리슨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조급해져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결과가 필요해. 뭐든 좋으니까 찾아봐. 미세 흔적이라도. 저는 조용한 실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뭐든 찾으려고 말이죠. 그러나 이 방에서 부족한 건 오직 제 자신뿐이었습니다. 마크, 전 사실을 보고하지, 정치를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자 그는 짜증 섞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을 좀 이해해. 워싱턴은 지렛대를 원해. 이대로라면 미국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한국의 막대한 이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말이야.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렛대, 압박, 관리, 익숙한 단어들이었지만 여기서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박도현 박사가 제 옆으로 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있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켓이 아니라 저 자체에 있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결함을 찾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검사하는 모든 것이 같은 결론을 줍니다. 저는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당신들은 다른 나라들이 시도조차 못하는 걸 해냈습니다. 박도현 박사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만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조용한 책임감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이기려 한 적 없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다음 세대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어떤 경고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라도 해야 했어요. 잘 찾아보면 분명 결함이나 결점 하나쯤은 있기 마련일 겁니다. 세계 최고라는 미국의 발사체에도 여러 개의 결함 및 숨기고 싶은 구린 구석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태블릿에 떠있는 추력 편향 데이터를 바라보며 또다시 결함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없더군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불길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가 미지근한 캔커피 2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유령이라도 본 표정이신데요. 유령은 아닙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능력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능력 말이죠. 그레이스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무슨 능력이요? 저는 화면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 유도 안정성, 이 가속 곡선, 이 연소 지속 시간의 정확도, 이 프로필이면 장거리 배치도 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간 발사체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거리입니다. 놀라거나 당황할 줄 알았는데 그레이스는 오히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도현 박사가 진단 장비에서 손을 닦으며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후반부 추력 데이터를 보고 계셨군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 누구나 같은 결론에 도달하죠.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네요.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리호의 구조는 이론적으로 대륙간 도달 능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ICBM 미사일을 걱정하시는 거죠? 지금 모습 그대로는 아니지만 기반은 충분하죠. 누리호의 성공은 ICBM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의 솔직함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걸 자랑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걸 무기화 가능한 플랫폼이라며 정치적으로 이용하죠. 박 박사는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레이스는 커피를 내려놓고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맞아요. 이 분야에서 발사체와 미사일의 경계는 정말 얇아요. 수학도 겹치고 물리도 겹칩니다. 그리고 결국 엔지니어링 인력도 겹치게 되죠. 저는 마음속에서 계속 긁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그럼 왜 스스로를 막는 겁니까?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왜 쓰지 않는 건가요? 박 박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건 자랑이 아니라 기억의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미사일의 피해자로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조부모는 포탄을 피해 도망 다녔고 우리 부모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우리가 그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과거, 우리가 두려워했던 존재와 다를 것이 없어집니다. 그레이스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리보다 더 큰 걸 원합니다. 저희는 궤도를 원해요. 연구를 원하고 탐사를 원해요. 아이들이 하늘을 볼 때 전쟁이 아니라 가능성을 떠올리길 바랍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들은 공간을 넓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단실 벽이 잠시 뒤로 밀려난 것 같았습니다. 박 박사는 단말기에 시뮬레이션을 띄웠습니다. 지구를 가로지르는 길고 정밀한 비행 궤적, 솔직히 말해 소름이 돋을 만큼 정확한 장거리 형태였습니다. 이게 세계가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키를 눌렀습니다. 궤적이 지워지고 대신 지구를 고요히 도는 위성의 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실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이 지역에서 가장 효율적인 ICBM 기반을 만들 수 있는데 그저 하지 않을 뿐이라는 건가요? 그레이스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저라고 하기엔 쉽지 않아요. 절제가 엔지니어링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불안해할 거라는 걸 압니다. 작은 나라가 빠르게 성장하고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 걸린 능력을 몇 년 만에 쌓는다는 걸요. 그리고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지켜온 역사도 알아요. 우리는 그 역사를 두려움으로 변질시키지 않을 겁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억지력만 원했다면 추진 기술에서 멈췄겠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나라들을 겁먹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다른 겁니다. 존엄입니다. 파괴 능력으로는 존엄을 가질 수 없어요. 저는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부끄러움. 강한 기술을 보면 위협부터 계산했던 사고방식, 전형적인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불을 쌓았던 열강 제국식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지배를 위해 오르고 어떤 나라는 존재를 위해 오른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는 것.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워싱턴은 이걸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레이스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진실을 봤잖아요. 우리는 사다리를 만들지, 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섬광처럼 마음을 쳤습니다. 박 박사는 진단실 패널을 잠그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가지 않기로 했는지로도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들의 뒤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태블릿은 아직도 따뜻했고 그 위의 숫자들은 어느 국가라도 탐낼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 기술을 쥔 사람들이 더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기술을 휘두르지 않는 이유를 저는 이제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 태블릿이 2번 진동했을 때 이런 제 한국에 대한 인정, 그리고 한국에 대한 존경심은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이 패턴을 쓰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어요. 로안 켈터 국장이었죠. 그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분을 찾아라. 무엇이든. 의심이라도. 저는 몇 초 동안 화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켈더는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메시지가 차분할수록 그 뒤에 숨은 칼날은 더 날카롭습니다. 만약 한국이 모든 검사를 완벽하게 통과한다면 워싱턴은 전략적 영향력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방위 계약, 발사 파트너십, 위성 프로그램. 이 모든 이익은 미국이 기술 우위를 유지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발사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손익 계산은 끔찍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미국 예상 손실은 10년 동안 182억 달러로 추정되었고 한국 예상 이익은 상업 발사만으로 117억 달러였죠. 군사적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레이스 하는 제 턱이 굳어지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안 좋은 소식인가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저는 중얼거리듯 답했습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침묵은 종종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망설임을 들었고 제 갈등을 보았고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 결함이 아니라 정당하게 보고할 만한 결함을 찾기 위해 로그를 다시 살폈습니다. 제조 편차라도 좋았고 센서 오차라도 좋았고 통계적 흔들림이라도 좋았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기술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그러나 한국의 시스템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했죠. 열 데이터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예측값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연료 유량 변동은 0.003% 이하에 머물렀고 그건 나사도 시뮬레이션에서만 보는 수치였습니다. 아예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한국은 이미 그걸 해내버린 상태였죠.
구조 진동 그래프는 지나치게 안정적이라 오히려 사람이 조작한 데이터처럼 보였습니다. 서브 시스템 크로스 체크 돌려보세요. 제가 말하자 기술자가 키를 눌렀습니다. 불일치 항목 없음. 지연 패킷 없음. 장비 워밍업에서 보이는 드리프트조차 없었습니다. 발자국 하나 없는 눈밭을 검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름답지만 제 입장에서는 끔찍했습니다. 켈더의 경고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결함이 없다는 건 지렛대가 없다는 뜻. 지렛대가 없다는 건 외교적 패배라는 뜻. 그리고 그 패배의 책임은 제가 지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관자놀이를 비비며 속삭였습니다. 뭐라도 하나만 제발. 예.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혼잣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답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너져가는 걸 안쓰럽게 보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때 박도연 박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씀했습니다. 많이 초조해 보이십니다. 그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본국에서 압박이 오네요. 제가 말하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큰 나라지요. 이해합니다. 그 말은 묘하게 아팠습니다. 금은 곧 잃을 것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데이터가 아니라 실물이 더 엉망이길 바라며 현장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장착 볼트 36개. 하나씩 직접 토크를 확인했습니다. 수치는 정확했습니다. 근사값이 아니라 정확한 값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힘을 주어 눌렀습니다. 그러나 볼트는 1마이크로미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복합재 패널을 검사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고주파 스캔에서 작은 불균형 패턴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한국 패널만큼은 균일한 반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연마된 암석처럼요. 이걸 설계한 사람이 누구죠? 제가 묻자 박도연 박사는 자신의 가슴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러 명입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참여했죠. 겸손한 말투였지만 성과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케이블 배선을 확인했을 때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부분 국가는 최소한 한 곳쯤은 꺾임 또는 열 병목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배선은 강물처럼 매끄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 못했네요. 제가 무심코 말하자 그레이스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어떻게 만든다고 생각하셨죠?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만드네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대라는 건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사치가 아니었거든요. 그 말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기대.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단어. 누군가는 피땀으로 만들어낸 단어. 켈더의 메시지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더 짧고 더 날카로웠습니다. 시간 없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함 없이 돌아가면 워싱턴은 제 객관성을 의심할 것이고 제 충성도도 의심할 것이며 결국 제 존재 가치까지 의심할 것입니다. 즉, 제가 목숨을 걸고 쌓아왔던 커리어가 단번에 끊기는 거죠. 저는 다음으로 제어 서보를 점검했습니다. 분명 여기에는 조금의 결함이라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인 만큼 완벽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로켓은 상승하는 순간부터 매 초마다 자세를 미세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각도는 0.1도만 틀어져도 궤도가 완전히 빗나가고 속도가 0.01초만 늦어져도 연소효율이 무너지죠. 제어 서보는 이 모든 조정을 담당하는 로켓의 손목 같은 장치입니다. 이 손목이 빠르게 움직이면 추력 방향이 즉시 교정되고 궤도가 안정되고 연료가 절약되죠. 하지만 반대로 반응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로켓 전체가 헷갈린다는 듯 진동하고 궤도 오차가 커지고 위성 분리가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들의 위성의 제어 서보는 아직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반응 속도 0.004초를 기록하더군요. 유럽 동급 시스템의 절반이었습니다. 유도 장치 보정 오차는 0.12%, 국제 평균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압도적인 한국의 모습을 봤을 때 저는 한국에서만큼은 절대로 결함을 찾을 수 없을 것을 확신하고 완전히 공포에 질려버렸죠. 물론 환경 밀폐 성능은 열 충격에도 변형이 없었습니다. 모든 수치는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돼서가 아니라 너무나 정확해서. 박도연 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결함을 찾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망치고 계신 겁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하는 중입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는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사실일 뿐이니까요. 그 말은 차갑고 명확하고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완성된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 지름길 국가도, 게으른 관료 시스템도, 위험을 피하려는 초강대국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 지금도, 나중도, 아마 영원히 말이죠. 그렇게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로안 켈더 국장의 마지막 지시가 도착했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메시지였습니다. 이젠 시간이 없다. 뭐라도 고장내라. 어떻게든. 저는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더는 해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워싱턴은 실패를 원했습니다. 한국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협상에서 쓰던 지렛대를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속이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복종은 죄책감보다 훨씬 무거운 대가를 요구하죠. 그래서 한국팀이 캘리브레이션 때문에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렸습니다. 오직 그레이스만 체크리스트를 검토하며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불행히도요. 제가 짧게 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외부 분석관이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되는 제한적 진단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드는 진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사실상 웬만한 발사체 시스템을 바로 무력화할 수 있는 과부하 신호를 주입하는 기능이었습니다. 딥링크 분석 돌리세요? 그레이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충 뭐 그런 겁니다.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막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과부하를 실행했습니다. 네트워크 전체를 휘몰아치는 통제된 폭풍이었습니다. 패킷 폭주, 클럭 비동기, 합성 노이즈. 유럽 발사기지 3곳은 이 정도면 이미 고철이 되었을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겨우 반초 정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게도 스스로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1초도 안 걸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도를 더 올렸습니다. 과부하를 3배로 늘렸습니다. 이 수준이면 일반 항공전자 시스템은 10초 안에 타버립니다. 그러나 한국 시스템은 부담을 수백 개의 미세 경로로 나누어 자동으로 우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든 공격을 오기 전에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때 박도연 박사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눈을 좁혔습니다. 테스트 중이십니까? 말투는 차분했지만 이미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무너져야 정상입니다.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거의 연민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제어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측합니다. 그는 콘솔 단축키를 눌렀습니다. 예측 노드들이 실시간으로 미세 조정을 반복하는 맵이 떠올랐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스트레스가 생기기 전에 예측합니다. 하중, 진동, 열폭 등 모두 발생하기 전에 흡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불가능한 정밀도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박도연 박사는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어 불가능이란 건 조금 더 걸리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를 통틀어봐도 늘 불가능한 일을 극복하는 일의 연속이거든요. 그의 조용한 확신은 그 어떤 오만함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용 가능한 최대 과부하를 실행했습니다. 그야말로 가상 대형 망치였습니다. 모니터는 잠시 붉게 번쩍였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고장났다. 그러나 시스템 전체가 마치 하나의 호흡처럼 미세하게 어두워졌다가 순식간에 다시 켜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안정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숨을 삼켰습니다. 충격을 흡수한 뒤에 스스로 고친 건가요? 박도연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보정이 됩니다. 결함을 찾아서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결함이 생길 조건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이건 서류상에서도 서방권이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이걸 해내려면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0.004초 이내의 예측 정밀도, 0.2% 이하의 센서 노이즈, 1200개 이상의 마이크로 노드 동기화, 그리고 필요 없어 보이는 것까지 완성시키는 문화. 미국은 자본이 있고 유럽은 유서 깊은 전통이 있지만 이건 둘 다 갖지 못한 종류의 기술이었습니다.
집요함이 기술이 되고 규율이 시스템이 되는 문화. 저는 콘솔에 기대며 숨을 골랐습니다. 켈더는 한국의 약점 하나를 원했습니다. 흠집 하나라도. 하지만 제가 방금 증명해낸 건 정반대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격을 받으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도연 박사가 제 표정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믿으십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무엇을요?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방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자신감도 우월감도 아닌 그저 사실을 말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워싱턴의 어떤 명령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이제 저는 명확히 알았습니다. 고장을 거부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에게 어떤 압박도, 어떤 정치적 카드도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경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도연 박사는 이내 저에게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그는 말없이 걸었고 그 침묵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조용한 복도로 저를 이끌었어요. 복도 끝에서 자동문이 열리자 부드러운 백색 조명이 깔린 작은 방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맞은편 벽에는 수백 개의 금속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특허나 공로자 명단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 박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는 것을 보자 제가 틀렸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추모의 벽입니다. 초기 프로그램에서 떠나보낸 동료들의 이름입니다. 그 말은 소리보다 무게로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이 방은 성취가 아니라 대가에 대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레이스가 제 옆에 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로 끝까지 남으셨어요. 학생도 있었고 은퇴한 용접공도 있었어요. 심지어 시간제로 일하시던 분들도 돈을 받지 않아도 현장에 남으셨죠.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우주 발사체 프로젝트에서요? 자원봉사로요. 그녀는 지친 듯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한국이 당신들처럼 원래부터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셨나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매우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국가는 우주발사기술 연구라는 첨단 연구에 자금을 지원할 여유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공동의 진전을 의무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오셔서 함께한 거죠. 박도연 박사는 금속판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저희의 첫 연료동 모델을 설계하신 분입니다. 당시엔 장비가 없어서 고물상에서 폐파이프를 주워와 냉각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악한 실험에서 지금 시스템의 원리가 나왔죠. 그레이스가 다른 이름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이분은 초기 엔진 케이싱을 직접 수작업으로 용접하셨어요. 전쟁 직후 태어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지만 금속이 압력에서 어떻게 숨 쉬는지를 감각적으로 알고 계셨죠. 지금 한국 엔진의 균일도가 높은 이유가 바로 그분 덕이에요. 저는 천천히 벽을 걸으며 알지 못했던 이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만든 게 아니라 버티면서 만들었습니다. 그 말에는 과장이 아닌 역사의 무게만 담겨 있었습니다. 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외국 자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 우리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시도했죠. 때로는 실패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고, 때로는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만큼은 우리의 선택지에 없었죠. 그레이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초창기 시험대 작업을 하셨어요. 화상을 입고 온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래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땐 한국이 가진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내가 만드는 것들이 다음 세대가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항상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 말이 제게 예상보다 훨씬 깊게 꽂혔습니다. 솔직히 저는 미국인으로서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최신 장비, 넉넉한 예산, 편안하게 설계된 연구 커리어. 우리에게 실패는 실험 데이터 손실 정도지 국가적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기술은 생존이었고 희생은 과정이었으며 성공은 세대가 합쳐 쌓아 올린 집념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또 부유했던 거였죠. 저는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고장을 거부하는군요. 박도연 박사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벽의 금속판들이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느꼈습니다. 한국이 가진 자신감이 왜 조용하면서도 단단했는지. 그건 자랑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세대가 이어온 약속, 철, 알고리즘, 발사대 곳곳에 새겨진 약속. 우리는 함께 일어서고 함께 오른다. 그렇게 새벽 4시 12분, 금속 책상을 톡톡 두드리는 진동과 함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열어보지 않아도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보다 시간을 우선하는 곳, 워싱턴만이 이런 시각을 업무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화면을 눌렀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려라. 못하겠다면 내가 무너진다. 인사도 없고 설명도 없고 오로지 협박이라는 기능만 가진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치적 압박은 익숙했지만 이번 것은 달랐습니다. 피부를 자를 듯 팽팽하게 당겨진 철사 같았습니다. 그때 그레이스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 2개가 들려 있었는데 그녀는 그걸 커피라고 불렀지만 제 기준으로는 일지력의 액체 버전에 가까웠습니다. 미래 예측 결과라도 읽으신 표정이에요. 그녀가 제 옆에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말이 없을수록 진실이 더 빠르게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결국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믿고 계세요? 그 질문이 협박보다 더 아프게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누리호에 탑재된 예측 제어 시스템을 처음 봤던 순간부터, 추모의 벽을 지나던 순간부터 이 기술이 데이터가 아니라 기억 위에 세워졌다는 걸 깨달았던 순간부터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선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 문장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못하면 내 커리어는 끝장이다. 그레이스는 제 턱이 굳어지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국장한테 온 건가요? 네. 명령인가요? 잠시 망설인 끝에 말했습니다. 협박이죠.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고 느린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이런 결말을 예상한 사람처럼 무엇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제게 하셨던 말을 하나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그레이스는 제 옆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실패는 잠깐 아프지만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건 평생 아프다.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꽤 냉정하신 분이네요. 시험 기간에는 특히요. 그레이스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웃음이 잠시 공기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 속 무게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워싱턴이 원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약점, 부정할 수 있는 결함, 압박할 명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순간 제가 무너뜨리는 것은 규정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력도, 한 세대의 기억도, 이 나라가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쌓아 올린 모든 것도 그 순간 무너집니다. 그레이스,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명령을 따르면 한국은 멈춥니다. 명령을 거부하면 내 커리어는 끝입니다. 그레이스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요? 인간다움을 포기했을 때 느끼는 상실을 감당할 수 있으세요? 그 질문은 너무 단순했지만 너무 정확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새벽빛이 발사 단지를 천천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벌써 모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스트레칭을 했고 누군가는 졸린 눈을 비비며 도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보이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해야 한다는 마음. 그들은 영광을 좇지 않았습니다. 박수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 진실을 보고서에 적어왔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진실을 선택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자리로 돌아와 국장이 보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열어보고 읽지도 않은 채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레이스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워싱턴에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사실 그대로 말하죠. 그들이 진실을 원하지 않으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제 커리어도 사라지지만 진실은 오래 남습니다. 그레이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선택하신 거네요. 그 순간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자유로움, 그리고 두려움. 둘 다 강렬했지만 그 뒤에 있던 건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부수려는 쪽이 아니라 세우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결핍을 천재성으로 바꾼 사람들을 선택했고, 밤새 자원봉사로 용접하던 사람들을 선택했고, 누가 밀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말 바람 잘 날이 없는 국가였어요. 알람은 쇠붙이를 던져 맞은 듯한 충격으로 터졌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붉은 문구가 번쩍였습니다. 비인가 수동 개입 감지. 발사시설에서 이런 경보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모두가 정확히 1초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박도연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릴레이 구역을 확인합시다. 누군가 강제로 수동 오버라이드를 건 겁니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하며 불쾌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레이스와 저는 이미 진단실로 뛰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차가운 금속 냄새와 오존향이 섞여 건물 자체가 위협을 감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상된 릴레이 노드에 도착하자 그레이스가 먼저 몸을 숙였습니다. 피로나 진동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이런 마모는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휘어진 단자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너무 선별적이고 너무 깨끗하며 너무 의도적이었습니다. 박 박사가 도착해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이건 외부 세력의 공격입니다. 그것도 초보 실력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누리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한국의 성공을 박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박사가 당황하거나 화를 내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부수는 속도보다 우리가 더 빨리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다음 경보는 우리가 움직이기도 전에 울렸습니다. 그레이스가 스크린을 보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중국입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로그의 침투 패턴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느린 스며듦, 조용한 확장, 그리고 이어 갑작스러운 타격. 중국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인해 한국은 독자 발사 능력, 지역 위성 타이밍 주도권, 초적에도 정밀 지도 체계를 갖춘 것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어요. 이건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아 감시 우위의 20% 상실, 그리고 아시아 소형 위성 시장 지배력의 절반 이상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누리호의 성공은 아시아 각국이 중국이 아닌 한국을 통해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합니다. 그 경제적 타격만으로도 중국은 연수조 원 규모의 시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리호의 기술을 완전히 망가뜨리며 적어도 중국이 위성 기술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던 것이죠. 중국은 우리의 발사 성공을 절대 두고 보지 않겠죠. 그레이스가 말했습니다. 이게 영내 균형을 바꾸는 시작인 걸 알 테니까요. 저는 다시 로그를 살폈습니다. 냉각 라인 곳곳에서 발생한 미세한 압력 감소, 액추에이터 레일 근처에서 포착된 비정상적인 자기 간섭 신호, 전부 마치 기계 피로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정교한 공격. 이건 의도적이고 동시에 다발적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 줄을 한 번에 잡아당기고 있어요. 박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시스템을 모릅니다. 우리는 줄 하나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때 2단계 냉각탑의 압력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레이스가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저게 2%만 더 떨어지면. 압니다. 박 박사가 빠르게 끊었습니다. 예측 제어로 전환하세요. 지금 한국팀은 기가 막히게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치지 않았고 버튼을 난타하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한 지시,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대응. 열부하를 C19 노드로 우회. 측면 게이트 열고 자기 간섭 배출. 밸브 템포를 9mm초로 고정. 모든 지시가 반격이자 방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마지막 공격을 던졌습니다. 모든 센서를 동시에 흔드는 전면 간섭파. 발사체가 불안정해 보이게 만드는 전형적인 공격. 그러나 한국 시스템은 예상 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스크린이 순간 깜빡이더니 수백 개의 작은 창으로 분할되었습니다.
각 창에는 독립적인 센서 묶음이 짧은 주기의 예측 맵을 스스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더 이상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공격자의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공격자를 우리 스승으로 쓰고 있군요. 꽤 친절합니다. 결국 중국의 간섭은 1초도 버티지 못하고 붕괴됐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총공세가 끝나자 한국 시스템은 오히려 더 견고해져 있었습니다. 그레이스가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공격을 막고 되려 전체 그리드가 강화됐어요. 헤비급 선수한테 얻어맞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타격을 우리 자신의 기술로 바꿔버린 셈이죠. 알람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노란색을 거쳐 차분한 초록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박사가 길게 숨을 냈습니다. 안정화 완료. 중국의 사보타주 무력화됐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멍해졌습니다. 중국이 방금 시도한 공격 정도만 돼도 대부분의 서방 발사체 시스템을 최소 수주 동안 마비시켰을 겁니다. 어떤 곳은 완전히 망가져버려서 아예 장비 전체를 재설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반도 국가의 시스템은 공격을 흡수했을 뿐 아니라 그 공격을 오히려 성장의 재료로 바꿨습니다. 그레이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도 이 프로젝트가 서둘러 만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따라잡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규칙을 다시 쓰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간 회의실은 제가 들어왔던 어떤 발사 벙커보다도 더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워싱턴 인사들은 테이블 한쪽에 곧게 앉아 있었고 그들은 제가 단 한 문장을 말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 말이 그들에게는 지렛대이자 예산, 그리고 정치적 승리였습니다. 반대편에는 한국 대표단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수나 승리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켈더가 마이크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시작합시다. 호손 씨, 기술 평가를 발표하십시오. 이미 제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최종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 손끝에 꽂혀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은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리호 발사 인프라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국제 안전 기준을 충족하며 일부 항목에서는 그 기준을 상회합니다. 순식간에 방 안에 소란이 번졌습니다. 몇몇 인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몇몇은 자리에서 곧바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영화 결말이 갑자기 뒤바뀐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켈더의 턱이 굳게 잠겼습니다. 명확히 설명하시죠. 그래서 저는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실시간 구조 예측 시스템은 해안 풍속 위험을 미국 발사대 대비 34%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냉각 루팅 시스템은 99.97%의 안정성을 보이며 자율 제어, 그리드는 압력 교란 후 복구 시간이 저희 시스템보다 40배 빠릅니다. 그레이스는 입을 손으로 가렸고 박도현 박사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저는 켈더가 끼어들기 전에 계속 이어갔습니다. 추가 분석 결과, 한국은 발사 효율성, 예측 제어, 급속 반복 시험에서 세계 상위 3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그들의 인프라는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점입니다. 한국 엔지니어 몇 분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사보타주, 폭풍, 압박, 의심을 견뎌냈고 드디어 누군가가 세상 앞에서 그들의 성취를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켈더가 터뜨리듯 말했습니다. 그들을 완전 적합 판정으로 선언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눈을 피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확신을 갖고 말합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켈더는 무언가를 속삭였고 곧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즉시 호손 씨의 직위를 해제합니다. 그 말은 제게 물리적인 충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는 그 순간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정치적 편집 없이 있는 그대로를 말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켈더는 곧바로 주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지정학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죠. 그러나 여러 국제 옵서버들이 그를 막아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효율성이 그렇게 높다면 내년에 발사 슬롯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초소형 위성 지도 제작 계약도 지원 가능합니까? 세 번째 인사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재난 대응 위성 백업을 한국에 의뢰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회의는 처벌이 아니라 협력과 의존, 그리고 기회를 논하는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레이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보았습니다. 박도연 박사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세 나라가 한국에 6억 달러 이상 규모의 단연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저녁, 글로벌 보험사들은 한국 발사체를 사용하는 위성 보험료를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18%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국방 분석가들은 조용히 새로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독자 발사 능력은 자국 전략 취약성을 약 40% 감소시키며 중국과 미국 모두가 동북아 방정식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나사 관계자들도 박 박사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측 구조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한편 켈던은 냉랭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제게 후회나 두려움이 있기를 바랐겠지만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즈음 그레이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커리어를 잃을 일이라는 거 알고 계셨죠? 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커리어는 끝날 수 있어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레이스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옳은 선택을 해주셔서. 회의실을 떠나며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켈던은 여전히 화가 치민 표정이었고 한국팀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 그대로 숨을 쉬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한국에게 새로운 미래와 더 큰 목소리와 부정할 수 없는 위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출국 게이트로 걸어가는 제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신분증은 회수됐고 진실을 말한 대가로 제 커리어는 사실상 끝났으며 앞으로 무엇이 기다릴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편이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저는 그레이스와 박도연 박사를 배웅해주며 마치 아직도 나로우주센터의 복도를 함께 걷는 듯 조용히 옆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박 박사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시만요. 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레이스가 작은 완충 케이스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하고 차갑고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박사는 두 손을 뒤로 모으고 잔잔히 말했습니다. 누리호 초창기 시제품의 금속 조각입니다. 정교한 알고리즘도 진동 모델도 없던 시절의 것이죠. 엔진 쉐라우드가 가장 처음 파열됐을 때 남은 조각입니다. 저는 금속 조각을 뒤집어 살폈습니다. 한쪽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고 다른 쪽은 거칠게 긁힌 은빛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거 전쟁터라도 다녀온 건가요? 제가 낮게 속삭이자 그레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 엔진은 2년 동안 계속 재조립됐어요. 27번 연소 실패, 수백 개의 미세 균열, 4번은 아예 프로그램 자체가 중단될 뻔했죠. 그녀는 미소를 띄었지만 눈빛에는 깊은 기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엔지니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균열을 용접하다가 날이 샜고 붕대를 감은 손으로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세 번째 실패에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절대로 실패에 기죽지 않았어요. 저는 조각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그 안에 사람들의 지문이라도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가져가십시오. 박 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4번째 발사의 성공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을 만든 건 이 조각 같은 실패들의 역사입니다. 제 목구멍이 먹먹해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레이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워싱턴에서 왜 진실을 선택했는지 알아요. 그래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로켓이 서기 전에 먼저 서 있던 건 사람들이었다는 걸요. 우리는 한때 정말 가난했습니다. 위성은 빌려 만든 적도 있고 초기 유도 장치는 교실에서 시험했어요. 그래서 쉽게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배웠고 무엇보다도 버티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말은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누리호가 오를 때마다 그 안에는 연료와 수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대가 이어온 끈기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말 대신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색대 앞에서 그레이스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박 박사는 더 깊게 인사하셨습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어디로 가시든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게 엔지니어가 바랄 수 있는 전부니까요. 집에 도착한 저는 테이블에 금속 조각을 올려놓았습니다. 조명이 그 상처투성이의 금속에 부드럽게 반사됐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은 4차 누리호 성공 소식을 읽으며 떠들썩했습니다. 정밀도 기록 갱신, 국제협력 제한 폭증, 지역 역학 관계의 변화까지.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정치도 전략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만 떠올랐습니다. 어둑한 시험동 안에서 지친 엔지니어들, 그리고 부서졌다 다시 태어난 한 조각의 금속. 저 조각이 결국 하늘을 올렸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렀습니다. 그리고 이어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국제 공동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한 나라가 두려움 대신 끈기를 선택하면 인류는 함께 더 높이 오른다. 그리고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하늘을 향해 오를 누리호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제가 선택한 진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금속 조각을 조용히 주머니에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꼭 전하겠습니다. 그들이 탑승한 비행기는 높이 올랐고 그 멀리 바람 부는 해안의 조용한 경납고 어딘가에서 또 하나의 한국 로켓이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